안녕하세요. 조하나의 아일랜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제가 사실 이 영상을 우리 동네 숲속에서 촬영을 해서 올렸거든요. 근데 그 늦여름 풀벌레 소리가 너무너무너무 큰 거예요. 제 말소리가 잘 안 들릴 정도로요. 제가 영상 편집을 잘 할 줄도 모르고 이 편집을 강하게 하는 편도 아닌데 제 말소리가 너무 안 들려서 노이즈 제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운드가 불안정하고 좀 듣기 불편하실 것 같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리고 제 영상을 뭐 주로 새벽 시간이나 이 밤늦은 시간에 들으신다는 분들이 많아서 좀 마음에 계속 걸렸어요. 그런데 이게 또 풀벌레 소리나 뭐 이런 자연을 통제할 수 없는 제 인간으로서의 모자라고 이 어설픈 모습 같아서 그냥 업로드를 강행했는데 자꾸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좀 내용을 보강해서 촬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래서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실내의 공간을 선호하시나 봐요. 아무래도 변수가 적으니까요. 자연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정말 많은 곳이죠. 자, 그럼 시작합니다. 제 채널을 구독해 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는 해외 외딴 섬에서 다이빙 강사로 살았습니다. 이 세노테가 많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크고 긴 수중 동굴 시스템을 갖고 있는 그 멕시코의 유카탄 반도에서 케이브 다이빙을 하기도 했고요. 미국 플로리다에서도 케이브 다이빙을 했습니다. 육지에서 우리가 숲을 가꾸고 나무를 심듯이 이 사막화된 바닷속에 어린 산호를 이식해서 자라게 하는 그런 장기 프로젝트에도 참여를 했고, 이 바닷속 생태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 꾸준히 데이터로 기록하는 작업도 계속 해왔어요.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꼭 비치 클린업을 했고요. 이 사진 보이시나요? 이게 태국 송크란 명절 때 사람들이 소원을 빌면서 강물이나 바다에 떠내려 보내는 거예요. 제가 있던 외딴 섬에서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친환경이다 해서 이 수박을 쓰는데 그 안에도 플라스틱 장식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모두 바다로 떠내려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송크란 다음 날에는 정말 다이버들이 항상 이렇게 많은 해양 쓰레기를 건져 올려야만 했습니다. 이 제가 살던 섬 면적이 약 21 제곱킬로미터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섬이었는데도 이 정도였는데, 이 태국 전역이 송크란에 띄어보낸 그 플라스틱 장식들이 박힌 조형물들은 다 어디로 갈까요? 그리고 태국뿐 아니라 여러 나라의 그 연등을 띄어서 하늘로 날리는 행사 있죠. 그리고 또 다른 행사 때마다 사람들이 이제 풍선도 많이 띄어 하늘로 날리고요. 우리나라도 많이 합니다. 그 연등이나 풍선이 결국 어디서 끝날 것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도심에 떨어지면 수거라도 할 텐데 대부분 바다나 산, 숲속에 떨어져서 야생동물들을 위협합니다. 대형 불꽃놀이 많이 하죠. 그로 인해서 새들도 많이 죽습니다. 제가 다이빙 강사를 하면서 이 수중환경 보호 프로그램 교육도 정말 많이 했는데요. 사람들이 쓰는 선크림이 바닷속 산호의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원인이라는 것, 관광지에서 스노클링하면 예쁜 사진 찍는다고 물고기에게 밥을 주는 건 그 바다 생태계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행위라는 것, 필리핀에서 먹이로 유인해서 고래상어를 보여주는 그런 투어 프로그램에는 절대 가지 말 것, 고래와 상어를 가둬놓는 아쿠아리움에는 발도 들이지 말 것, 그리고 좀 더 예민해질 것, 다른 종의 인간으로서 우리가 하고 있는 짓에 대해 미안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질 것, 이런 이야기들을 항상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돌아와선 친구들을 만나거나 심지어 이런 영상을 촬영할 때에도 환경 보호나 환경 보존 이야기를 잘 하지 않게 돼요. 사람들이 일단 이런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면 싫은 내색을 하거나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거나 너는 뭐 글이 잘났냐 하는 식의 그 메시지가 아닌 메신저를 공격하니까 자꾸 침묵을 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이런 경험을 하면서 살았다고 해서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뭐 우월하거나 더 깨어 있거나 더 낫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선 곳이 다르면 풍경이 다르다고, 제가 살았던 환경에서 제가 보고 경험한 것들로 인해서 저라는 사람이 변화한 거죠. 그런데 자연과 가까이 살며 배운 것들 중에 가장 흥미로웠던 건 그 산호를 심고 수중정화 활동을 하는 그 다이버들을 실어 나르는 보트, 다이빙 보트도 매번 다이브 사이트를 오가며 어쩔 수 없이 기름을 흘린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 지구라는 별에서 보호와 보존은 정말 모순적이고 복잡한 일이라는 거죠. 뭐가 맞다, 틀리다, 이렇게 흑백 논리로 성급하게 결정할 수 없는 것들이 이 자연에는 넘쳐납니다. 완벽하고 무결하고 무해한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그 인간의 불완전함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계속 산호를 심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그 모순을 핑계 삼아서 아예 다른 생명을 짓밟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뭐 냉소주의 태도가 유행인지 이 냉소적이고 쿨한 게 멋져 보이는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뭐 환경 보호나 환경 보전 이야기를 하면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참 많던데 괜찮아요. 그렇게 살라고 하죠 뭐. 저는 제 멋대로 사는 거고. 그 대신 적어도 남에게 피해는 주지 말아야 되겠죠. 요즘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는 논쟁이 있습니다. 조류 전문 유튜버 새덕후가 마라도와 홍도에서 고양이가 멸종위기종을 사냥하는 장면을 공개하면서 중성화 사업은 실효성이 없다. 살처분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했어요. 그는 자신이 고양이를 키우는 집사라면서 고양이 혐오도 여성 혐오도 아니라고 여러 차례 얘기했죠. 적어도 새덕후는 공식적으로는 계속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준 일부 팔로워층에서는 얘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기서 제가 일부라고 했으니 새덕후를 옹호하는 분들 모두를 지칭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기존에 우리 사회에 있던 그 캣맘을 향한 반감이 또 올라탔죠. 캣맘 금지법이라는 별칭까지 붙었습니다. 우리 사회 온라인 커뮤니티에 캣맘이라는 존재 자체를 조롱하는 말들이 넘쳐난 건 이미 오래됐죠. 고양이로 시작한 이야기가 어느새 고양이에 대한 혐오, 인간에 대한 혐오의 언어로 미끄러지는 걸 지켜보면서 저는 이 싸움이 애초에 새와 고양이의 싸움이 아니었다는 걸 알아차리게 됐습니다. 애초에 고양이를 섬에 데려간 것도 그 섬에서 개체수가 과밀해지도록 방치한 것도 그 고양이에게 먹이를 준 것도 모두 인간의 선택이었죠. 캣맘, 캣데디가 생기기 이전에 이미 벌어진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새와 고양이는 원래 같은 생태계 안에서 함께 진화해온 포식자와 피식자 관계가 아니에요. 고양이는 인간이 가축화해서 배를 타고 전 세계로 데리고 다닌 종이고, 그래서 고양이가 없던 이 고립된 섬에 처음 고양이가 발을 들이는 순간 그 섬의 생태계는 준비할 시간조차 갖지 못하게 됩니다. 고양이가 새를 잡는 능력과 새가 그 사냥을 피할 만큼의 경계심이 함께 자라날 시간이 애초에 주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이거 모두 인간이 한 짓이에요. 제가 살았던 육지와는 아주 멀리 떨어진 그 해외의 작고 외딴 섬에도 개와 고양이가 정말 많았어요. 사람들이 섬에 데리고 들어와서 키우다가 나갈 때 버리고 가기 때문입니다. 그 섬엔 물론 열대 정글과 숲이 우거져 있었어요. 물론 새도 많죠. 하지만 그 섬에 사는 전 세계에서 모여든 다이빙 전문가, 조류 전문가, 해양 전문가, 환경 전문가들을 비롯해서 그 공동체 구성원 그 누구도 이 섬에 고양이나 개가 개체수가 너무 많으니 이들이 다른 종에 피해가 되니까 살처분하자.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새와 고양이 둘 중 하나를 골라야만 하는 것처럼 이 모순된 제로섬 게임판을 만들어 놓고는 새와 고양이 두 종을 이용해 인간의 전쟁을 치르고 있을 뿐이에요. 이건 새 대 고양이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 대 새와 고양이의 이야기입니다. 새덕후가 국회에 올린 청원의 정식 이름은 소유자 없는 고양이 급식 제한 및 관리 체계 개선에 관한 청원입니다. 청원은 정확히 4가지를 요구해요. 첫째, 소유자 없는 고양이에게 토지 소유자나 지자체장의 허가 없는 급식과 급식시설 설치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것. 둘째,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급식소를 법정 요건과 주기적 재심사 대상으로 제한할 것. 셋째,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가 정하고 있는 구조 보호조치 제외 규정을 삭제하고 소유자 없는 고양이도 개나 다른 유기동물처럼 포획, 개체 식별 장치 확인, 소유자 확인, 공고, 반환, 입양, 그리고 보호기간이 지난 뒤에 법정 절차를 밟도록 편입시킬 것. 넷째, 관리정책의 무게중심을 방치와 방사해서 보호와 입양 쪽으로 옮길 것. 다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3번째 항목이 이 논쟁의 핵심이에요. 보호기간 경과 후 법정 절차라는 문장 안에는 안락사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이 절차가 자동으로 안락사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동물보호법 조문을 따라가다 보면 공고기간이 지나서 소유권이 지자체로 넘어간 동물은 우선 분양과 기증,
즉 입양을 시도하는 게 원칙이고 안락사에 해당하는 인도적인 처리는 질병 등 특정 사유가 있는 개체에 한해 적용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나 안락사가 이 절차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절차 안에 합법적인 선택지로 이미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입양이 성사되지 않거나 보호소 수용 한계를 넘는 개체가 실무에서는 결국 안락사 대상이 되어 온 것도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의 오랜 현실이죠. 세덕후가 요구하는 건 바로 이 절차, 안락사가 합법적 선택지로 들어있는 그 절차로 길고양이를 다시 편입시키자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이 세덕후가 낸 청원의 세 번째 항목이 삭제를 요구하는 그 조항, 즉 길고양이를 구조 보호 조치 대상에서 뺀 2012년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은 애초에 안락사를 늘리려고 만든 조항이 아니라 정반대로 고양이 안락사를 막으려고 만든 조항이었어요. 그 2012년의 법 이전까지는 길고양이는 개와 똑같이 유실 유기동물로 분류돼서 포획되면 보호소에 들어가고 입양이 안 되면 일정 기간 뒤에 안락사되는 절차를 그대로 밟았습니다. 문제는 고양이가 개와 습성이 다르다는 데 있었어요. 좁은 보호소에 갇히는 것 자체가 고양이에게는 극심한 스트레스인데다가 입양 성공률도 개보다 현저히 낮아서 결국 안락사로 끝나는 비율이 너무 높다는 문제의식이 있었죠. 대부분 자기 영역 안에서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그 고양이의 습성 탓에 굳이 포획하지 않아도 되는 개체를 억지로 잡아들여서 결국 죽이게 되는 상황이 반복된다는 지적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2012년 개정은 도심이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해 자생하는 고양이 가운데 중성화됐거나 중성화 대상인 개체를 구조 보호 조치 대상에서 아예 빼버리고 대신 중성화 후 방사, TNR이라고 하죠. 이 TNR로 관리하도록 바뀐 거예요. 잡아다가 죽이는 대신 중성화만 시키고 원래 살던 자리로 돌려보내자는 논리였습니다. 문제는 이 조치가 시간이 지나면서 원래 취지와 다르게 굳어졌다는 데 있어요. 이 조항이 생긴 뒤로 길고양이는 아예 구조나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는 인식이 퍼졌고 다치거나 자생 능력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보호소가 접수 자체를 거부하는 지침도 이 조항에 근거를 두게 됐습니다. 안락사를 막으려던 조치가 개체수 관리 자체를 방치하는 결과로 흘러간 거죠. 세덕후 측이 이 조항을 문제 삼는 지점도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항을 둘러싼 논쟁은 처음부터 누가 옳고 그른가의 문제가 아니라 좋은 의도로 만든 제도가 14년 뒤에 환경이 바뀌면서 전혀 다른 결과를 낳았을 때 그 제도를 어떻게 현명하게 되돌리고 보완할 것인가의 문제에 가까운 거죠. 다시 원상태로 돌리자라고 하면 또 똑같은 문제가 반복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제가 이 영상을 올렸을 때 많은 분들이 세덕후는 살처분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이러면서 옹호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찾아보니까 세덕후는 청원문 자체에는 살처분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구조 보호조치 대상 편입, 보호기간 경과 후 법정 절차라는 순화된 법률 언어를 썼어요. 그런데 같은 인물이 이 단어를 직접 꺼낸 순간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 세덕후의 청원이 국회에 등록되기 20날 전인 6월 20일 그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세덕후에는 고양이, 이젠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어요. 이 영상의 원래 제목은 고양이, 이젠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였고 너무 과격하다는 반응이 이어지자 약 2주 뒤 지금의 제목으로 바뀐 겁니다. 이 영상에서 그는 살처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육성으로 직접 말했어요. 그로부터 12일 뒤인 7월 2일에는 SBS 뉴스 지식의 발견 코너에 출연한 인터뷰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왔는데 영상 제목 자체가 성역이 되어버린 길고양이의 실체, 살처분 빼고는 답이 없습니다 였습니다. 이 인터뷰에서 그는 가장 먼저 시행돼야 할 것은 먹이주기 금지라면서 살처분을 빼놓고서는 개체 수를 줄일 방법이 없다라고 다시 말했어요. 굉장히 단정적인 어조였습니다. 그리고 8일 뒤인 7월 10일 청원이 국회에 등록된 거고요. 이 청원문에서는 완곡한 법률 언어 뒤로 숨긴 그 단어를 그는 이미 자기 채널 영상의 육성으로, 그 영상 제목으로, 그리고 SBS 인터뷰 제목으로 여러 번 공개적으로 꺼낸 뒤였습니다. 청원문의 완곡한 법률 언어와 그 직전 방송과 영상에서 꺼낸 그 육성 사이의 거리, 그 거리 자체가 이 논쟁의 진짜 쟁점입니다.
이 논쟁에 오래 침묵하던 동물행동학자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 교수가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의견을 냈습니다. 최재천 교수는 먼저 이 새덕후라는 유튜버가 섬에서 고양이가 새를 물고 뛰어가는 장면을 개인적으로 목격한 것과 고양이가 새 개체수 감소의 원인이라는 결론 사이에는 학술적으로 검증된 인과관계가 없다고 짚었어요. 지금 거론되는 근거는 대부분 호주에서 나온 연구인데 생태학은 지역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학문이라 그걸 그대로 한국 도심에 적용하는 건 성급하다는 것이죠. 섬처럼 폐쇄된 생태계에서는 고양이가 새에게 끼치는 위해가 국제적으로 이미 상당히 확립된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 교수가 힘주어 지적한 것은 정작 한국에서는 이 문제를 학술적으로 제대로 연구해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었어요. 확신은 외딴 섬에서 왔는데 그 확신이 도시 전체로 그대로 번진 것이죠. 그렇다면 진짜 본질적인 원인은 뭘까? 가장 유력한 답은 고양이가 아니라 숲이었습니다. 최재천 교수는 서식지 파괴, 환경오염, 기후변화까지 여러 원인을 짚었어요. 철새가 도착하는 시기와 곤충이 번식하는 시기가 기후변화로 점점 어긋나면서 이 새끼새들이 먹을 곤충을 찾지 못해서 굶어 죽는 현상까지 관찰됐다고 해요. TNR, 길고양이를 포획해서 중성화한 뒤 원래 자리에 풀어주는 방식을 완전히 무효하다고 단정할 근거도 마찬가지로 빈약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세종을 제외한 7대 특광역시의 길고양이 밀도는 2020년부터 2022년 사이 제곱킬로미터당 273마리에서 233마리로 줄어들었다고 해요. TNR의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인간이 얼만큼 밀도 있게 지속적으로 관리하느냐가 관건이라는 뜻입니다. 그가 가장 힘주어 말한 대목은 따로 있었어요. 길고양이와 유기견을 두고 사람들은 흔히 이게 생태계다, 자연의 섭리다 라고 말하는데 그는 이 말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원래 인간이 기르던 존재를 유기해놓고 그 존재가 살아남으려 발버둥 치는 걸 자연의 섭리라 부르는 건 생태학이 아니라고 말이죠. 인간이 만든 상황이니 인간이 책임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 책임을 회피하는 걸 자연에 맡긴다라는 말로 포장해서는 안 된다고요. 그는 실제로 자신이 사는 동네에서도 주민과 구청이 협력해서 지난 5, 6년 동안 길고양이 개체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개인적 관찰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무자비하게 숫자를 줄이는 것보다 이런 방식이 훨씬 효과가 좋다는 게 대부분 지자체 데이터로 확인된다는 게 그의 설명이었습니다. 평생 이 학문에 몸담은 사람인 최재천 교수가 내린 결론은 이거였어요. 아는 게 없으면 조심해야 한다. 아는 게 없으면 결론을 함부로 내리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새를 사랑하기 위해 다른 생물을 제거해야 한다면 그건 잘못된 사랑이다. 그런데 이 발언에도 일부 사람들의 조롱은 이어졌습니다. 확신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의 신중함은 우유부단함으로 읽혔죠. 사람들은 때로 진실보다 확신을 더 원합니다. 그러나 최재천 교수는 적어도 자신이 평생 갈고 닦은 학문을 생명을 살리는 데 썼지 죽이는 데 쓰지 않았습니다. 사랑을 위해 썼습니다. 이게 최재천 교수 혼자만의 목소리는 아닙니다. 무려 40년 넘게 새 사진을 찍어온 목사이자 환경운동가 최병성 초록별 생명평화연구소장, 기후재난연구소 상임대표도 같은 결론에 이르렀죠. 새를 보호하겠다는 사람들이 고양이 살처분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며 생명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됐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철새가 이동하는 섬에서 고양이가 문제라면 그 지역에 맞는 대책을 세우면 될 일이지 도시 전체의 고양이를 포획하고 살처분하자는 건 과도하다는 것이죠. 학자와 활동가, 서 있는 자리가 다른 두 사람이 결국 같은 문장에 도착했습니다. 새를 사랑하기 위해 다른 생명을 미워해야 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말이죠. 맞습니다. 자신이 진정한 덕후라면 내 최애가 귀한 만큼 남의 최애 귀한 것도 알아야 합니다. 내 최애가 있고 남의 최애가 있어야 그 생태계 자체가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도 새 덕후의 입장을 옹호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이 신중한 목소리를 지워버렸죠. 앞서 제가 말했듯 이 새 덕후가 국회에 올린 청원에는 급식 제한만이 아니라 입양 불가 개체에 대한 안락사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캣맘을 없애자는 말을 문명 그대로 하지는 않았지만 이 캣맘이라는 정체성을 만드는 유일한 행위인 급식을 법으로 제한하겠다는 것만으로도 이 캣맘, 캣데디로 존재할 수 있는 자리는 사라지죠. 사람은 남지만 그 이름으로 서 있을 곳은 남지 않는 겁니다. 고양이 급식이라는 행위 규제와 살처분이라는 개체 제거는 청원문 안에서부터 이미 한 몸으로 묶여 있었는데 이 논쟁이 격해지면서 사람들은 그 사실조차 지우고 서로 다른 그림을 보며 싸우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조류 전문가도 아니고 고양이 전문가도 아니고 생태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이 논쟁을 지켜보면서 사실 글을 쓸까 영상을 쓸까 이렇게 망설였는데 이게 점점 혐오 문화로 번져가면서 이게 좀 사회적으로 넘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계기가 되었고요. 이 며칠 후에 이 최병성 소장이 다시 글을 올렸어요. 이번엔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어조가 아니었습니다. 이전보다 조금 더 격앙된 목소리였죠. 그는 세덕후의 영상 이후에 벌어진 일들을 고발했습니다. 이 세덕후의 영상을 본 사람들 중 일부가 자신이 기르던 대형견을 풀어서 고양이를 사냥하게 하고 영역동물인 고양이를 잡아다가 낯선 곳에 버리고 급식소의 물에 빙초산을 타고 쥐약으로 고양이를 살해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었죠. 실제로 새덕후 채널 댓글창에는 쥐약으로 고양이를 죽였다는 진술, 개를 동원해 포획했다는 진술이 여러 올라왔고 이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확인됐습니다. 실제로 그 자신의 대형견을 풀어서 그 고양이를 사냥하는 그 장면을 찍어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사람도 있더라고요. 유튜브에서는 긴급 신고가 접수됐죠. 심지어 제가 올린 지난 영상에도 네가 그렇게 말하면 어쩔 수 없지. 고양이 급식소에 조용히 독을 놓을 수밖에. 이런 댓글들이 달려서 얼른 캡처하고 신고했어요. 고양이를 향한 폭력은 캣맘을 향한 폭언과 협박, 급식소를 뒤엎는 행위로까지 번졌다고 이 최병성 소장은 글에 적었습니다. 그는 이 상황을 잠들어 있던 혐오자들이 기어 나온 것이라고 표현했죠. 이걸 보고 있으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고양이는 건드리지 마라 인터넷 킬러 사냥이 떠오릅니다. 동물을 향한 폭력을 영상으로 올리던 한 사람을 시민들이 온라인에서 추적한 끝에 그가 실은 사람까지 죽인 살인범이라는 사실을 밝혀낸 실화입니다. 그 다큐가 보여준 건 동물을 향한 폭력이 결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어요. 온라인에서 조직된 혐오는 언젠가 반드시 그 다음 대상을 찾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도 같은 궤적을 그려요. 처음엔 고양이였고 그 다음엔 그 고양이를 돌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누구든 될 수 있습니다. 약하고 취약하고 만만해 보이는 사람들 말이죠. 물론 이 모든 범죄가 새덕후의 영상 때문에 벌어졌다고 단정하는 건 성급한 일반화입니다. 빙초산을 타고 쥐약을 놓는 사람들은 새덕후 영상이 없었더라도 존재했을 겁니다. 다만 분명한 건 지금 그들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빌미로 새덕후의 영상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팔로워가 많은 사람에게는 그만큼 더 큰 사회적 책임이 요구됩니다. 확신에 찬 말 한마디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곳까지 사람들을 몰고 갈 수 있다는 걸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알아야 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유해동물이니 유해조수니 하는 말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뉴트리아는 인간이 모피 선업을 위해서 데려왔다가 인간의 실수로 하천에 퍼진 동물입니다. 원인을 만든 건 인간인데 지금 그 동물은 괴물쥐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이 퇴치반이 일부러 굶겨 죽이거나 물에 빠뜨려 죽입니다. 10여 년 전에는 이 서울대 한 연구자가 이 뉴트리아 학문을 봉합해서 배변을 못하게 만들어 스트레스로 멸종을 유도하자는 방안을 내놓아서 그 동물단체에 거센 반발을 산 적도 있었어요. 그 방안은 결국 실행되지 못했지만 그런 제안이 나올 수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이 동물이 놓인 자리를 보여줍니다. 그저 태어났을 뿐인 존재가 악마의 얼굴을 뒤집어 쓴 거죠. 이 개체수 조절이라는 말과 유해라는 말은 아예 다른 말입니다. 개체수 조절은 관리의 언어예요. 유해는 존재 자체에 도덕적 낙인을 찍는 언어입니다. 그 낙인이 한번 찍히면 그 다음부터는 그 종을 향한 잔인함이 정의로운 일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히틀러가 유대인은 열등한 인종이라고 모두 학살해야 한다며 찍은 낙인과 무엇이 다를까요? 개체수 조절이고 생태계 영향이고 다 떠나서 그냥 태어났을 뿐인 존재를 암덩이 취급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면 돌아오는 건 너는 암세포도 동정하는 사람이냐? 라는 비아냥이죠. 소위 진보를 자처한다는 사람들이 모인 커뮤니티도 다를 게 없어요. 인간 사이의 위계에는 그토록 예민한 사람들이
인간과 비인간 사이의 위계 앞에서는 어째서 그렇게 무뎌지는지. 르네 지라르는 공동체 안에 쌓여온 갈등과 긴장이 위기를 만나면 상대적으로 힘없고 대체 가능한 대상에게 투사된다고 했습니다. 그 대상을 제거하면 공동체가 다시 안정을 찾는다고 믿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고양이와 캣맘, 캣데디가 그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진짜 본질적인 문제인 서식지 파괴와 기후변화는 아무도 손댈 수 없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죠. 지금도 더 이상 집 지을 땅이 없다는 서울에서는 오직 인간의 욕심을 위해 개발, 개발, 개발만을 외칩니다. 그리고는 그 모든 원인을 제공한 인간들 중 일부는 고작 눈앞에 보이는 말 못하는 생명체와 그걸 돌보는 특정 집단에게 손가락질하고 화살을 쏩니다. 자신보다 약하다고 생각해서입니다. 자신보다 소수라고 여겨서입니다. 이들은 새를 사랑해서 고양이를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미워할 대상을 고양이와 캣맘, 캣데디로 애초에 이미 정해두었는데 마침 새라는 명분이 그 미움에 정당성을 입혀준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소비하는 건 혐오만이 아닙니다. 선의도 똑같이 소비되죠. 오랫동안 섬에서 살아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섬에 한번 들어온 물건은 좀처럼 다시 섬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이 섬 안에 영원히 머물거나 바다에 버려지거나 둘 중 하나죠. 한 번은 제가 살던 섬에 놀러 온 한국인 다이빙 손님이 스쿠터를 타고 이 섬을 한 바퀴 쭉 돌아보더니 쓰레기산을 봤다고 하시면서 이 섬이 굉장히 미개하고 낙후된 곳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팔짱을 끼고 혀를 끌끌 차더라고요. 저는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본인이 살고 있는 곳에 본인이 배출한 쓰레기는 도대체 어디로 간다고 믿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도시에선 쓰레기를 내다 버리는 순간 눈앞에서 모든 문제가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쓰레기의 여정이 결국 곳곳을 돌아서 바다를 거쳐서 결국 자신의 몸 안으로 들어온다는 걸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인간은 눈으로 직접 보지 않으면 잘 모르죠. 그래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지도 모릅니다. 이 작은 외딴 섬들은 대부분 이 배출되는 쓰레기를 한동안 쌓아뒀다가 배에 실어서 육지로 보냅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집에서 각자 쓰레기를 태워요. 그런데 이 쓰레기를 태울 때 생기는 연기가 또 섬 곳곳의 생태계에 영향을 줍니다. 인간에게도 영향을 주고요. 그러니까 내가 버린 게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결코 이 지구에서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걸 절실하게 느끼게 돼요. 그렇게 살다 보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쓰레기를 줄일 수밖에 없어집니다.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산 물건의 끝은 영영 없다는 걸 늘 눈으로 보는 삶이니까요. 지난 10년간 다이빙을 하면서 저는 매년 피부로 느껴질 만큼 오르는 수온을 경험했습니다. 하루하루 사막화되어가는 바다도 봤어요. 뱃속이 플라스틱으로 가득 차 생명을 다해 수면으로 떠오른 고래도 봤고, 콧구멍에 빨대가 끼어서 고통스러워하는 거북이도 수없이 많이 구조했습니다. 다이버들을 가득 태운 보트에서는 기름과 음식물 쓰레기와 오염물질이 쉴 새 없이 흘러나와요. 바다 위를 떠다니는 초호화 유람선들은 그보다 더한 오염물질을 밤이 되면 몰래 바다에 버립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바다로 뛰어드는 다이버들은 가끔 안가에 들러서 이 눈 안에 있는 미세 플라스틱을 빼내기도 해요. 바다는 늘 신음하고 있습니다. 늘 우리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과 귀를 막고 있고요. 정작 도시에서는 사람들이 종이빨대를 쓰고 에코백을 들고 다니며 자신이 환경에 의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종이빨대의 생산과 폐기 과정이 플라스틱 빨대보다 더 큰 환경 부담을 남긴다는 연구는 이미 여럿 나와 있어요. 한때 전 세계의 이 패션, 뷰티 브랜드들도 그린워싱을 하면서 에코백을 너도 나도 찍어내던 때가 있었어요. 그 에코백들이 결국 쓰레기로 버려지면서 만든 그 환경 오염이 그들이 애초에 막겠다던 그 플라스틱 비닐봉지의 그것보다 더 컸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패션지 기자일을 했을 때 그 브랜드 런칭 행사에 다녀올 때마다 받은 에코백들이 진짜 집안에 수십 개 쌓여서 뒹굴러 다녔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콜드플레이나 라디오헤드 같은 밴드들은 매년 전 세계를 도는 대규모 투어를 하면서도 동시에 기후위기를 가장 적극적으로 말해온 뮤지션들이죠. 최근 한국을 다녀간 매시브 어택도 그렇고요. 라디오헤드는 2007년에
자신들의 투어의 그 탄소 발자국을 외부 기관에 의뢰해 계산했습니다. 2003년 야외 공연장 투어와 2006년 극장 투어, 두 투어를 비교한 결과였죠. 그 결과 팬들의 이동이 탄소 배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걸로 밝혀졌어요. 야외 공연장 투어에서는 97%, 도심 극장 투어에서는 86%가 이 밴드가 아니라 공연장을 찾아오는 팬들에게서 나왔다는 겁니다. 이 톰 요크는 2019년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스스로를 위선자라고 불렀어요. 기후위기를 말하기 위해 자신은 늘 비행기를 타야 한다고, 그 모순을 인정한다고 그는 말했죠. 콜드플레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어마다 태양광과 운동에너지로 무대 전력을 채우고 관객이 뛰면 전기가 만들어지는 바닥까지 깔았어요. 그런데도 콜드플레이 스스로 밝히길 아무리 애써도 월드 투어에는 여전히 상당한 탄소 배출이 생긴다고 했죠. 무대를 옮기고 장비를 실어 나르고 수만 명이 그 공연장 하나를 향해 움직이는 일 자체가 이미 오염이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입 다물고 투어를 그만둬야 할까? 아니면 계속 투어를 돌며 그 안에서라도 줄일 수 있는 걸 줄여야 할까?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이들은 최소한 자신이 인간으로서 무결하고 무해하지 않다는 걸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불편한 진실을 숨기지 않고 공개했다는 거고요. 이건 다이빙 보트가 기름을 계속 흘리면서도 산호를 씹는 다이버들을 실어 나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신이 가치 판단적으로 오른편에 서 있다는 감각을 소비하는 일과 실제로 무언가를 지키는 일은 다릅니다. 지금 이 새 덕후 논쟁도 그래요. 새를 지키자는 말은 쉽게 소비되고 인간들이 서로 혐오하고 조롱하는 말은 그 소비의 부산물로 넘쳐납니다. 정작 새를 진짜 위협하는 유리 건물과 방음벽, 난개발과 기후변화에는 아무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새와 고양이 중 하나를 골라 없애는 것 말고 실제로 시도되고 있는 방향들이 있습니다. 가파도가 좋은 사례예요. 마라도 바로 옆에 그 청보리밭으로 유명한 이 작은 섬도 한때는 주민수보다 길고양이가 많다는 말이 나올 만큼 개체수가 폭증해서 몸살을 앓았습니다. 서귀포시는 살처분이 아니라 다른 길을 택했어요.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인 2021년부터 공공급식소를 설치해서 지금은 18개소를 지역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전담 인력으로 관리하고 2021년과 2024년 두 차례 집중 중성화 사업을 벌였습니다. 2024년에는 나흘 동안 45마리를 중성화했고 당초 300여 마리로 추정했던 개체수가 실제 포획 결과 150여 마리로 확인되면서 조사와 관리가 함께 진행됐어요. 이 모든 과정은 지자체 행정 혼자가 아니라 주민, 동물보호 활동가, 수의사, 여객선사까지 힘을 보탠 협업이었습니다. 그 결과를 올해도 다시 홍보에 나섰습니다. 지난 5월 8일과 9일 서귀포시는 가파도를 찾은 관광객들에게 이 고양이 급식소를 따라서 걷는 스탬프 투어와 홍보 부스를 마련해서 이 섬을 사람과 고양이가 함께 사는 모델로 소개했어요. 살처분 없이 조사와 협업과 시간을 들여서 꾸준히 밀도 있게 개체수를 관리한 사례가 새 덕후가 문제 삼았던 그 마라도 바로 옆 섬에 이미 있다는 뜻입니다. 이 해외에 폐쇄된 섬들은 어떨까 해서 자료들을 찾아봤어요. 이 학계에 보고된 것만 48개 이상의 섬에서 고양이를 완전히 몰아내는데 성공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공 사례의 대부분은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작은 무인도나 준무인도였어요. 그런데 무인도라고 해서 고양이만 없애면 끝나는 게 아니라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마리온 섬이라는 곳이 그래요. 남극에 가까운 이 섬에는 1948년 영구기지에 쥐를 잡으라고 고양이 5마리를 인간들이 들여왔습니다. 이 중성화하지 않은 고양이들은 순식간에 불어나서 쥐 대신 새를 노렸고 1970년대에는 굴을 파고 사는 바다새 한 족만 해도 해마다 수십만 마리가 고양이에게 죽어나갔다고 해요. 14년에 걸친 박멸 작업 끝에 1991년 이 마리온 섬의 고양이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고양이 박멸로 꼽히곤 했어요. 그런데 최상위 포식자가 사라지자 이번엔 쥐가 폭증합니다. 이후 지금까지 20년 동안 쥐는 약 430% 늘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 굶주린 쥐들이 바다새 새끼를 산채로 파먹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둥지를 지키는 다 큰 알바트로스까지 공격해요. 전문가들은 쥐가 있는 한 이 섬의 새 29종 가운데 19종이 지역적으로 멸종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남아공은 여러 차례 연기 끝에 헬리콥터로 섬 전역에 독이 든 미끼를 뿌리는 대규모 쥐 박멸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요. 원래 올해로 예정이 되었다가 또 연기돼서 내년 2027년 시험 살포를 거쳐서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세덕후가 주장하는 것처럼 마라도에서 고양이를 박멸시킨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를 없애면 그 자리를 다른 하나가 또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최재천 교수의 말처럼 자연은 그렇게 간단한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새와 고양이의 문제를 함부로 단정 지어선 안 되는 이유입니다. 사람이 실제로 거주하는 유인도나 도시에서는 완전한 박멸 자체가 훨씬 어렵고, 그래서 접근 방식도 달라져야 합니다. 죽여서 없애는 대신 중성화로 번식을 막아서 시간을 두고 개체 수를 줄이는 쪽이죠. 최근 해외에서 그 성과가 데이터로 쌓이고 있어요. 이 스페인의 코르도바라는 곳이 대표적인데요. 이 도시는 2020년부터 4년 동안 도시 전역 225개의 고양이 군집을 대상으로 중성화율 95%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개체군이 안정됐고, 연구진의 분석에 따르면 2028년까지 개체 수가 55%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요. 2025년 발표된 이 연구는 코르도바를 유럽의 대규모 도시가 따라할 만한 모델로 꼽고 있습니다.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찔끔찔끔 해서는 안 되고, 했다 말았다 해서는 안 되고, 도시 전역에서 빈 곳 없이 끊기지 않게 꾸준히 해야 효과가 난다는 것. 인간이 얼마나 서로 협력해서 촘촘하게 얼마나 꾸준히 하느냐의 문제라는 뜻입니다. 제도로 뿌리 내린 나라들도 있어요. 프랑스는 중성화 개체 식별을 마친 길고양이에게 자유고양이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그 급식을 법으로 보호하는 대신 중성화되지 않은 개체에게 무분별하게 먹이를 주는 행위에는 과태료를 물립니다. 일본은 지역고양이 제도를 두고 있어요. 환경성이 맞는 이 제도는 급식 시간과 장소, 급식 후 주변 청소까지 지역 공동체의 규칙으로 만들어서 이 캣맘, 캣데디 개인의 선의가 아니라 행정과 주민이 함께 짊어지는 책임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나라마다 방법은 다르지만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이 케어러의 활동을 무조건 인정하지도 무조건 배제하지도 않고, 그 활동을 제도 안으로 끌어들여서 권리와 책임을 함께 지운다는 것이죠. 그리고 공생, 바로 다 같이 사는 방법을 고민하는 겁니다. 마지막은 가장 기초적이에요. 우리나라가 데이터가 없다는 걸 인정하고 제대로 된 학술적 조사부터 시작하는 것.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섣불리 단정하지 않는 것. 살처분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지 않는 것. 확신에 찬 결론보다 이 조사 결과가 먼저 나와야 합니다. 공조는 새와 고양이 중 하나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만든 왜곡을 인간의 제도로 다시 감당하는 일입니다. 바닷속에 산호를 심고 환경정화 활동을 하는 다이빙 보트의 기름 유출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어도 정비 기준을 정하고 항로를 관리할 수 있듯이 말이죠. 저는 굉장히 비관적인 사람입니다. 이 맘 같아서는 이 지구에서 인간이 멸종되는 게 맞다는 결론에 이르고 싶을 때가 많아요. 유혹이 많습니다. 우리야말로 이 별의 공식 인증 암세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정말 많습니다. 요즘 이 사회를 봐도 고양이를 죽이자는 청원, 케어러를 향한 혐오, 진보를 자처하는 사람들의 동물권에 대한 비웃음, 평생을 생태 연구에 바친 권위자의 신중하고 다정한 의견에 대한 집단 린치를 차례로 목격하고 있으니까요. 이 모든 게 결국 모두 같은 인간이라는 종이 벌이는 일이라는 걸 확인하다 보면 그런 절망에 닿고 싶어지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성으로 비관하고 의지로 낙관합니다. 그래서 그 절망으로 정말 가고 싶은 건 아니에요. 산호를 심는 손과 기름을 흘리는 배가 같은 바다 위에 있듯이, 인간은 지구의 가장 큰 교란종이면서도 동시에 그 사실을 알아채고 괴로워할 줄 아는 유일한 종이기도 하니까요. 이 케어러들에게 들러붙는 혐오의 부당함을 알아채고, 이 최재천 교수처럼 평생 쌓은 지식을 확신을 파는 데 쓰지 않고 모른다고 말하는 데 쓰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말이죠. 그들이 있는 한
인간이라는 종 전체를 하나의 죄로 뭉뚱그릴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영향력을 조롱과 혐오와 낙인에 씁니다. 하지만 또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영향력을 선의와 사랑과 연대에 쓰기도 하죠. 저는 제가 사유하고 글을 쓰고 질문하는 능력을 생명을 살리는 데 쓰기로 오래전에 결심했습니다. 다이빙 보트가 기름을 완전히 안 흘리게 할 수는 없어도 저는 계속 산호를 싣는 배에 몸을 싣는 다이버가 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모든 건 결국 우리 각자의 선택이니까요.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지금 극장에서 볼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영화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광고도 협찬도 아닙니다. 그냥 제가 좋아서 하는 겁니다. 콘크리트 녹색 섬이란 제목의 다큐멘터리 영화인데요. 이성민 감독의 장편 데뷔작입니다. 개포 주공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사라져가는 나무와 그 안에 담긴 사람들의 기억을 조명한 작품으로 지난 8월 19일에 개봉했어요. 이야기의 출발점이 정말 재밌습니다. 이 감독 본인이 이른바 개포 주공 키즈예요. 어린 시절 추억이 담긴 아파트가 재건축으로 사라진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에 얽힌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기 시작하는데 그 과정에서 감독의 눈길이 유독 한 곳에 머무릅니다. 바로 나무예요. 우리가 흔히 재건축이라고 하면 아파트 건물이 먼저 무너지는 장면을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감독은 정반대의 순서를 포착합니다. 재건축 과정에서 가장 먼저 베어지는 건 아파트가 아니라 나무라는 것. 그 사실에서 이 영화가 시작됩니다. 감독은 이 나무들이 인류에게 마지막 남은 나무라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제목을 지었다고 밝혔어요. 무려 40년 동안 주민들과 함께 자란 나무가 한꺼번에 잘려나가는 게 정말 우리에게 괜찮은 일인지 이 영화는 질문합니다. 이 작품은 감상적 기록에 그치지 않아요. 감독이 관찰자로만 머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사라져가는 나무를 기억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관할구청에 수시로 연락해서 남은 나무를 지켜달라고 살릴 방법을 찾자고 호소합니다. 기억과 기록으로 출발한 프로젝트가 점점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서 이 나무 보존을 위한 실질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영화는 그 나무들이 결국 어디로 사라지는지 마지막까지 행방을 쫓아갑니다. 제가 조만간 이 영화에 대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 영상 컨텐츠를 만들어 볼까 하고 있는데요. 좀 많은 분들이 영화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이 생각해보고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자, 어떠셨나요? 여러분은 새와 고양이의 전쟁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인간의 혐오로 물든 대리전이 되어버린 이 생태 논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여러분의 공동체나 지역, 도심에서 실천하고 있는 이 인간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이나 아이디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우리 함께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제 영상에 공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시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조아나의 아일랜드였습니다. 이곳에서 당신은 안전합니다. 그럼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당신만의 의도에 꼭 맞는 섬에서 편안히 머무르세요.